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 28회 감정평가사 시험에 합격한 장혁수라고 합니다. 나이는 27살이고요. 그리고 이번에 하우패스에서 2년 종합반을 다니면서 2년차로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이 합격 수기로 말씀드릴 내용이, 일단은 제가 자기소개를 드렸고요. 자기소개, 그 다음에 강의 수강 내용 및 수강 후기 말씀드리고, 그 다음 제가 어떻게 공부했는지 공부 방법을 시리법 순서대로 말씀드린 다음에 하고 싶은 말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사실은 2년차에 합격하긴 했지만 그렇게 막 뛰어난 학생은 아니었고요. 일반적인 사람으로서 학원에 이제 다니면서, 종합반을 다니면서 처음에 저희가 이제 계속해서 시험을 보고 하는데, 그 시험에서도 뭐 항상,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잘하진 않았고 계속 이렇게 못하더라도 꾸준히 따라가다 보니까 결국에는 나중에 어느 정도 상위권의 성적이 나와서 결과론적으로는 합격하게 됐습니다. 일단은 학원 수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저는 1차는 인강을 들으면서 학교에서 1년 이제 휴학을 하지 않고 학교에서 1년 학업이랑 병행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하우패스에서 1차 인강을 다 들었는데, 회계 같은 경우에는 천승호 선생님, 그리고 경제는 박태천 선생님, 그리고 민법은 이찬석 선생님, 그다음 부관법 이상곤 선생님, 부동산학 원론 같은 경우에는 하우패스의 강사님들이 두 분 계신데 두 분 강의를 같이 들었습니다. 회계 같은 경우에는 되게 휘발성이 강한 과목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배울 때 이제 또 천성원 선생님께서 쉽게 가르쳐 주시기도 하지만, 그래서 이제 막상 이제 문제를 풀게 되면 문제가 풀려요, 처음에는. 근데 나중에 다시 책을 펴보고 풀려고 하면 풀리지 않는 게 회계라는 과목이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기본서를 한 10번 정도 반복해서 풀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까먹더라고요. 그래서 시험 막판까지도 계속적으로 반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회계 같은 경우에는 한 65점 정도 나와서 좀 안정적인 점수로 1차 점수를 받았고요. 그다음 경제 같은 경우에는 저도 경제를 뭐 전공하거나 한 건 아니니까 처음에 강의를 들었을 때, 기본 강의를 들을 때 정말 어렵고 그래프나 이런 것들이 많이 어려웠는데, 참고 이제 뭐 기본서를 어느 정도 필기를 하면서 완성을 하고 난 뒤에 이제 문제풀이 강의를 들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다시 강사님께서 어떤 문제가 나오고 이런 문제에 관련된 그런 이론을 다시 해주세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문제풀이 강의 때 경제가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오고 어떻게 풀어야겠고 하는 이해도가 좀 많이 올라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바탕으로 계속 이후에도 또 다시 반복하면서 문제를 풀었던 게 경제학도 시험을 잘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 민법 같은 경우에는 이찬석 선생님께서 되게 교재도 괜찮고 되게 좋고, 그리고 되게 친절하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는데, 그럼에도 이제 법 과목이다 보니까 뭐 조문이나 이런 내용들이 되게 어렵고 판례도 무슨 말인지 잘 몰랐어요, 처음에는. 근데 강의를 계속 또 듣고, 뭐 이제 강의도 저도 한 2번 정도 이상 들었는데, 기본 강의를. 그 이후에 이제 문제를 풀면서 문제에 나오는 그런 기출지문들을 기본서에 있는 그 내용에 형광펜을 칠하면서 어떤 각 지문, 그러니까 기본서에 있는 내용의 강약을 좀 표시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을 바탕으로 회독을 할 때 조금 더 빨리 회독을 하고 어디를 더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지를 표시를 해 놓으니까 나중에 회독 속도도 빨라지고, 그리고 점수도 잘 나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부관법 같은 경우에는 이상곤 선생님께서 교재에 있는 내용이 처음에는 되게 낯설고 그리고 워낙 법의 원문같이 교재가 돼 있어서 잘 안 와닿고 이런데, 나중에 이제 핵심 요약 강의를 또 해주세요. 그때 강의를 듣고 필기를 좀 열심히 해서 책을 잘 만든 다음 그것도 어떻게
회독을 하면서 문제 주시는 거랑 하면서 잘 이렇게 암기를 하게 되면은 또 부관법은 점수가 잘 나오는 과목이기 때문에 예,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동산학 원론 같은 경우에는 그 일반적인 부동산학 원론, 그 부동산학 개론의 그 기출문제들이 많은데 그 기출문제를 풀면서 동시에 그것도 마찬가지로 기출되는 내용들을 기본서에 표시를 하면서 동시에 기본서 회독하고 문제 풀고 하면서 한다면은 제 주변 사람들 얘기 들어봐도 무난하게 이렇게 소화할 수 있는 과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무 같은 경우에는 2차에 이제 실무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 김상항 평가사님한테 김상항 평가사님과 김승현 평가사님한테 강의를 들었는데요. 그렇고요. 그리고 이론은 김수유 평가사님하고 최명근 평가사님, 그리고 법규 같은 경우에는 이승민 선생님 거 강의를 들었습니다. 실무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저도 마찬가지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김상항 평가사님 강의가 많이 어렵다고 많이 알고 계세요. 그리고 실제로도 어렵고요. 근데 저도 그래서 처음에 김상항 평가사님 여기서 종합반을 들으면서 동시에 이제 다른 실무 강의도 같이 동시에 들었었는데요. 근데 그 강의를 듣다 보니까 타 강사 강의가 그렇게 쉽고 그런 것도 잘 모르겠고, 오히려 동시에 강의를 듣다 보니까 조금 비효율적으로 되더라고요. 그래서 강의를 듣는 도중에 중간에 이제 다른 강의는 듣지 않고 김상항 평가사님 강의를 다시 들으면서 오히려 이제 수업에 저도 이제 초반에 이제 수업을 들을 때 막 너무 어려워서 학원에 가기 싫고 막 그런 생각도 들었었어요. 근데 그런 것을 좀 참고 그냥 가서 다 못 알아듣더라도 앉아서 이제 일단은 강의를 듣고 그 다음에 내가 정말 모르겠는 부분이나 아니면 더 이해를 하기 위해서 강의를 정말 다시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실무 같은 경우에는 강의를 이걸 들었다고 이걸 완전히 이해하고 하는 과목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꾸준히 참고 다시 이제 여러 번 강의를 들으면서 공부를 했던 게 나중에 이제 그 내용을 이해를 많이 하게 되고, 오히려 김상항 평가사님이 해주시던 그런 되게 자세하고 실무적인 말들이 더 나중에는 제가 그때 이제 실력이 좀 올랐을 때 되게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 강의를 들었을 때는 좀 너무 어렵고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던 것들이 나중에 제가 혼자 책을 다시 볼 때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었구나 하는 것들을 많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김승현 평가사님 같은 경우에는 스터디와 그냥 단과 특강 강의를 들었었는데, 스터디 때 되게 실무에서 문제되는 것들이나 다양한 유형들, 그리고 특히 다양한 유형들 같은, 그리고 또 좀 더 뭔가 심화된 내용들의 문제를 많이 주시고, 또 실제로 문제 풀 때는 되게 빡빡하고 그런 경우가 많은데 오히려 그런 부분들을 많이 연습하다 보니까 올해처럼 뭔가 조금 여유롭게 문제가 나왔을 때 정말 많이 써야겠다는 걸 좀 인지할 수 있었고, 그에 따른 시간 배분을 하면서 전략을 잘 세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론 같은 경우에는 김수유 최명근 평가사님 강의를 들었는데, 이제 이론 같은 경우에는 처음 들었을 때 사실은 되게 두루뭉술하고 무슨 말인지 막 정리도 안 되고 하는데, 듣다가 이제 나중에 의의를 외우는데, 의의가 처음에는 외울 때는 그 의의 안에 있는 단어의 뜻을 잘 모르기 때문에 외우기 되게 어렵거든요. 근데 의의를 되게 외우는 걸 강조를 하시고, 그리고 또 나중에 특히 김수유 평가사님 같은 경우에는 어떤 문제를 이제 어떤 방향으로 서술해야 되고, 이런 부분에서는 그러니까 어떤 방향으로 서술해야 되고 그런 것들을 잘 설명해 주시고, 그 답안에 대한 피드백 같은 걸 되게 잘 해주셔서 그런 부분이 정말 좋았습니다. 그리고 최명근 평가사님은 강의할 때 이제
어떤 그 문제 이론에 대한 생각이나 이렇게 약간 그런 생각하는 그런 습관 같은 걸 기르게 해주시는데 되게 좋았고, 그리고 문제들을 약간 뜯어서 이렇게 분석을 해서 어떻게 서술해야겠다 하는 부분들을 연습시켜 주셔서 정말 좋았습니다. 그리고 법규 같은 경우에는 법규도 마찬가지로 1차의 민법처럼 법 과목이기 때문에 좀 낯설고, 그리고 뭐 되게 생소한 용어들이 많은데 처음에는 이제 강의를 들어도 약간 되게 많이 안 와닿고 그랬지만, 이승민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사례 위주로 강의를 하시는 편인데, 사례가 사실은 어떤 그 출제 가능한 유형 같은 거라서 그런 유형들에서 되게 기본적인 것부터 정리를 하면서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게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47선 이제 사례 47선 강의를 하시는데, 그 책 교재를 저는 이후에도 되게 반복해서 풀었는데, 그 부분이 그 중요한 부분부터 정리하는 데 있어서 정말 효율적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공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실무 같은 경우에는 저는 아침에 스터디를 하고 일반적인 수험생처럼 아침에 스터디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100점이나 많을 때는 200점만 풀거나 200점 풀거나, 그리고 가끔은 문제만 푸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분석만 하는 것도 했는데요. 김상훈 평가사님이 그 추천해 주시는 거였는데, 이제 문제만 분석해서 어떤 쟁점을 추출하고 목차만 잡고 하는 연습들도 했습니다. 그리고 아침 스터디를 한 것 외에 이제 서브를 작성을 했는데요. 그 서브가 뭐 내용을 정리하는 면도 없지 않아 있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그 김상환 평가사님의 순환 문제들이랑, 그리고 기출된 문제들, 그리고 스터디에 이제 출제된 문제들 위주로 정리를 했는데, 그 정리를 할 때 뭐 만약에 이제 목차를 달게 되면은 목차에 따라서 어떤 이 목차에서는 이런 내용이 쟁점이 될 수 있다는 걸 약간 유형별로 약간 같이 정리를 하면서 했고, 또 뭐 수익환원법 같은 거에서 PGI, 뭐 NOI에서 수익환원법을 이제 풀 때 수익 산정하는 데 있어서 기출문제들 같은 경우에 뭐 여러 가지 출제되는 뭔가 양식이 뭐 자료 제시 형태가 다양한데, 그런 자료 형태 제시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목차를 빼야지 좀 더 효율적이고 하는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하면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그러니까 서브를 정리를 하는 게 내용 정리도 분명히 있지만 답안을 작성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내가 작성을 할 것인지를 미리 짜보는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미리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 또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게 나중에 이제 뭐 시간이 없을 때라든지 아니면 시간이 많을 때 어떻게 써야 될지를 결정해야 될 때 약간 이렇게 정리한 부분들이 이렇게 늘렸다 줄였다 하는 부분들을 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서브를 그렇게 뭔가 목차에 맞춰서 내용들과, 그리고 이렇게 배점에 따라서 어떻게 써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하는 부분들을 정리를 했던 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론 같은 경우에는 저는 공부를 의의를 외우고, 그다음 실무 기준 해설서도 봤는데, 실무 기준 자체를 법제처 인터넷에서 뽑을 수 있는데, 그 부분을 이제 제가 좀 보기 좋게 편집을 해서 실무 기준을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무 기준 해설서를 봤고, 그리고 스터디에서 주시는 자료들을 같이 정리해서 봤습니다. 근데 이론 같은 경우에는 저도 마찬가지인데 되게 처음에 문제를 대하고 어떻게 써야 될지 잘 감이 안 오고, 정말 저도 1기 때 100점 중에 20점 정도 쓰고 이랬거든요. 근데 사실은 제가 그러면서도 되게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그때까지 사실은 이론을 쓰는 연습을 많이 안 해서 그랬던 부분도 있고, 그리고 뭔가 우리가 서술해야 되는 내용들에 대해서 뭔가 소스라고 해야 되나, 그런 내용들이 정리가 안 돼 있어서 쓰기 어려웠던 건데, 스터디를 계속 이제 주말 스터디를 계속 하면서 점차 어떤 아는 내용이나 풀어보는 문제들이 많아지고, 그러면서 이제 기출문제에 나오는 내용들도 정리가 되고 하면서
이제 2기 때는 한 40에서 50점 정도 쓰고 3기 때는 한 50에서 80점 정도를 쓰다가 이제 4기 때는 80에서 100점 정도를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시험장에서도 마지막 10점을 거의 한 3분 정도 만에 썼던 것 같은데, 그렇게 이제 막 쓰는 연습을 계속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시험 날만 100점을 쓰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내용을 정리를 계속 해 나가면서 쓰는 연습을 한다면은 누구나 이론의 시간 안에 다 잘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리고 그 다음에 법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47선 그 책 교재를 반복해서 풀었는데, 제가 아침 스터디를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아침에 이제 막판에 이번에 7월에 시험이니까 3월 정도부터 스터디를 할 때는 실무를 100점을 풀고 그 다음에 이론이랑 법규를 50점씩 풀었거든요. 그래서 그 풀 때 이제 이론 같은 경우에는 기출문제를 풀었고, 법규는 47선에 있는 내용들을 이제 순차적으로 계속 풀어나가기 시작했는데, 그때 이제 그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반복을 하고 중요한 유형부터 암기를 하고 점차적으로 뭐 B급, C급까지 공부를 하게 된 게 이제 시험 준비하는 데 있어서 그 나중에 내용의 암기가 잘 된 것 같습니다. 특히 그리고 그 법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말씀을 안 드렸는데, 제가 3월 달에 아침 스터디를 하고 그 다음에 밤에 한 10시 정도에 이제 법전 스터디를 따로 했습니다. 그때 10시부터 45분 외우고 15분 시험 보는 식으로 했는데요. 이제 딱 시간을 정해서 외우니까 어떻게 집중해서 외울 수 있었고, 그리고 돌려보면서 이제 채점도 하니까 어느 정도 경쟁심 때문에도 더 효율적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법전을 외운 게 뭐 일반적인 뭐 3법은 다 외웠고, 3법을 기준으로 했고, 그 다음에 실무 기준과 감칙 이런 식으로 외웠거든요. 그래서 그때 법규에 이제 토지보상법이나 감정평가사법, 가격공시법 이런 부분들의 내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해가 되고, 그리고 감칙이나 여러 가지 다 암기가 되니까 뭐 이론이든 법규든 그렇게 어느 정도 법전의 내용을 알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되게 빼서 쓸 수 있는 내용들이 많고 또 이해도가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꼭 법전 스터디는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을 할 건데요. 저는 그 결과에 합당한 노력을 하면 항상 좋은 결과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수험 생활에 임했는데요. 저도 처음에 이제 이 시험이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되게 두려움이 컸는데, 그래서 시험을 이제 시작하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지금 수험 생활을 하고 있는 중이지만 그런 뭐 향후 만약에 시험에 떨어졌을 때나 그런 뭐 운적인 요소에 의해서 내가 잘못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그런 결과에 합당한 노력을 하면 항상 좋은 결과가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신다면 그 시험에 그런 도전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 도전한 뒤에도 계속 그 과정에 있어서 뭔가 어려움 같은 거를 헤쳐나갈 때 그런 걸 이겨내는 데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나 자신을 속이지 말자라는 말인데요.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뭐 제가 세운 계획이 있을 거고 그 계획을 이제 계획에 따라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 그 계획과 다르게 어떤 뭐 다른 사람이 같이 다른 사람이 같이 만나자고 약속을 잡으려고 하거나 아니면은 뭐 공부하는데 다 하지 못했는데 이제 뭐 적당히만 하거나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럴 때마다 뭔가 분명히 내가 그러니까 지금 공부를 하다가 친구를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될지 뭐 지금 이 공부를 안 하면 뭐 내일 이게 계획이 밀리고 그렇게 뭐 그 외에도 이제 내 마음이 갑자기 들뜰 수도 있고 약간 그런 면이 있다고 분명히 제가 느껴지고 모두 알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알면서도 그냥 이 상황 자체 뭐 공부를 하기 싫은 것도 있고 그리고 이 상황 자체를 뭔가 회피하고 싶고 벗어나고 싶어 하는 생각에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그 자기 자신을 약간 속이는 그런 자기 자신을 속이거나 합리화하는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안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어느 정도 생활을 절제하려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합격에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스스로 포기하지 말자인데요. 저도 이제 2차 강의를 들으면서 계속 공부를 해 나가면서 정말 어렵고 뭐 실무 같은 경우에는 정말 진짜 어렵고 뭔가 끝이 안 보여서 어려웠고 이론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문제를 봤을 때 뭘 써야 될지 그리고 시간 안에 내가 쓸 수 없다는 그런 뭔가 절망감 같은 것도 느꼈고 법규 같은 경우에도 암기를 해서 써야 되는데 그 암기가 너무 어려워서 되게 힘든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 근데 막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스터디를 할 때 많이 나타나는데요. 주말 스터디 1기가 시작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막 이론 100점 중에 20점밖에 못 쓰고 법규도 얼마 못 쓰고 하다 보니까 뭐 1기, 뭐 2기 이게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막 스터디를 나오는 것보다 오히려 그냥 내가 내용 공부를 하는 게 좀 더 효율적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저도 마찬가지였고 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일단은 그냥 참고 스터디를 항상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온 뒤에 그러니까 그 나와서 써보는 것도 어느 정도 되게 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예, 아무튼 그렇게 하면서 또 이제 스터디를 안 나가고 그러니까 아까 그런 생각들로 인해서 스터디를 안 나가고 싶은 생각들이 드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마음을 다잡고 항상 스터디는 무조건 참여를 한다고 생각하고 그 외적인 부분에서 이제 채우면서 예, 스스로 그 시험을 약간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으로 인해서 포기하게 되는 게 아니라 뭔가 계속적으로 할 수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끝까지 버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저 같은 경우에 이제 휴대폰이나 그 일반 뭐 공부 외적인 요소들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는 그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되게 그러니까 외적인 요소들이 사실은 공부에 도움이 안 되는 것들이 많아서 특히 휴대폰 같은 경우에는 뭐 독서실에서 들고 있게 되면은 안 만진다고 하더라도 메시지가 오거나 하면은 되게 신경 쓰이고 공부 흐름이 끊기고 하는데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예, 특히 그리고 독서실 와이파이가 잘 돼서 데이터가 안 들잖아요. 그래서 되게 핸드폰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래서 어느 순간 이게 공부하는 데 되게 방해가 되는 것 같아서 독서실을 들어갈 때는 그 독서실 신발장에 두고 들어갔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한 6개월 정도 남기고 나서부터는 핸드폰을 이제 집에 두고 저도 고시촌에 들어와서 살았는데 방에 두고 이제 나갔거든요. 그래서 공부 끝나고 들어와서 이제 좀 보고 그래서 그런 부분처럼 어떤 공부 외적인 요소들을 최소화했던 게 그 합격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제가 그 말씀드릴 얘기는 끝났고요. 뭐 힘들고 어려운 길이겠지만 뭔가 참고 끝까지 하다 보면은 저처럼 좋은 결과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